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아침경제 골든타임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김민지 경제부 기자와 먼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바로 메르스 공포가 덮친 한국경제. 네. 경제개발협력기구죠. OECD가 한국 경제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췄습니다. 지금 이게 메르스가 터지기 전인데 이렇게 낮췄는데 앞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 진짜 걱정됩니다. 네. 이제 방금 전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또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실은 OECD가 우리 한국의 경제 성장률, 올해 경제 성장률을 굉장히 크게 낮췄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보면은 일단은 메르스 효과는 없는 것으로 밝혀지는데요. 표에 보다시피 올해 당초 작년 11월에 3.8%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어제 나오는 것은 3%로 낮췄거든요. 0.8%포인트를 지금 낮추게 된 건데 굉장히 저 하락폭, 인하폭이 커가지고 좀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를 좀 봤더니요. 한 크게 4가지 정도로 OECD는 꼽았습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크다. 1100조. 그래서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가 안 이루어진다. 이 2가지 요인을 잡았고요. 또 한 가지가 원화 강세 문제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리포트에서는 부각을 시켰습니다. 결국 엔저로 인한 수출. 그렇습니다. 수출이 지금 5개월 연속 감소세. 예, 그와 함께 중국 쪽 대중 수출이 너무 약해졌다. 중국도 약한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약하다. 이런 걸 종합해 봤을 때 이제 3%로 인하를 한 건데 지금 여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메르스로 인한 내수 부진 효과는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칫 2%대까지 이자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죠.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된다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급격히 떨어진 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르스 효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밤새 메르스 상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지금 확진 환자가 35명으로 늘었다고요? 예, 5명이 늘었습니다. 5명으로 5명이나 급격하게 늘었는데요. 그중에 3명은 첫 번째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에 같은 병원 환자의 뭐 병문 환자, 또 의료진, 이렇게 근무 의료인 이렇게 있고요. 또 그중에 한 명은 16번째 확진자가 입원한 병원의 같은 병실 환자, 그리고 35번째 확진자는요. 14번째 확진자를 진료한 병원 의료인으로 이렇게 총 5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 지금 의료진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서울 대형 병원의 의사까지 포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5번째 그 대형 병원 의료진 감염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14번째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확진이 지금 정확하게 판명이 된 거죠, 오늘 아침엔? 네, 그렇습니다. 확진자 명단에 포함이 됐고요. 서울 대형병원 의사라고 해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한 의료진들도 계속해서 이제 감염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병원이나 환자, 의료진 모두 다 지금 건강 상태를 우려하고 있는 그런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S 대형병원 의사 같은 경우에는 3차 감염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진으로 최초의 3차 감염이 나옵니다. 3차 감염이죠. 그러니까 이 의사 같은 경우에는 최초 감염자 A씨를 만난 적도 없고요. 그 A씨부터 감염이 됐던 14번째 환자를 치료하다가 14번째 환자로부터 3차 감염이 됐기 때문에 또 하나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이제 최초에는 중사라고 나왔는데 이제 A 원사 군인이 이제 감염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D병원에서 군부대가 많이 근처에 있으니까 감염이 됐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이제 이분이 입원을 했을 때 군인 병사들이 한 100명, 100여 명 정도가 이제 병문안을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0여 명 정도의 군인들도 모두 같이 격리가 된 상태라고 해서 이게 군부대로까지 지금 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지금 원사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 군에서 최초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은 거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군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군은 집단 생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여 명 격리시킨 그 100여 명 군사 중에 한 앞으로 2주 정도의 잠복기 동안에 최초 또 한 번의 확진자가 안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정철진 칼럼니스트께서 강남에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근데 어제 바로 학원가, 대치동 학원가들이 크게 들썩였다면서요. 좀 직접 보신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어제가 제가 뭐 가까이서 취재도 했었고 봤는데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최초에 어제 우리가 얘기 나눴을 때 골프 치러 갔던 분 있지 않습니까? 네. 50대 전북 50대 여성. 네. 그 분이 이제 살고 있는 곳이 강남 대치동이었었고 SNS상으로는 그분의 직업, 병원 또 아파트까지 털렸는데 그러니까 대치동 전역에 이제 학원가들의 영향을 미친 겁니다. 네네. 하고 실제로 그분을 이제 다시 데려러 격리를 갔을 때 굉장히 그 지역이 떠들썩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 휴업을 바로 내렸고 학원이 아마 이번 주까지, 그러니까 주말까지도 모든 학원이 이제 휴원을 한 상태여가지고 어제 길거리에 뭐 아이들이 휴원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다. 또 이런 뭐 이런 오히려 학원에 안 가는 아이들이 뭐 놀이터나 아니면 길거리에 더 많았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이번 주말까지는 거의 대치동 학원가가 아마 굉장히 정적 속에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그 루머가 돌았던 학원은 그런 걸린 사람이 없다라고 공식 부인을 했죠. 네, 취재진이 뭐 취재를 한 결과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뭐 그런 소문은 돌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좀 걱정을 안심시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민지 기자께서 어제 명동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네.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명동은 원래 유호커들이 가장 많이 찾는 거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어제 제가 뭐 얼마나 영향이 미쳤는지 좀 가봤는데요. 백화점이나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 수가 뭐 그렇게 확연히 줄어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명동 거리를 보시면 지금 어제 찍어온 화면인데요.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단 그렇네요. 여행객들이 평소보다는 좀 줄어들었는지 다소 한산한 모습을 굉장히 보였습니다. 한산한 모습이네요. 네, 그리고 그 주변 상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전하고 다르게 뭐 질문을 할 때나 그럴 때도 손으로 가리고 질문을 하거나 핸드폰을 보여주면서 지도를 물어볼 때도 핸드폰을 잘 서로 접촉하지 않으려고 금세 뺏어가거나 뭐 이렇게 좀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만난 중국인하고 인터뷰를 해봤더니요. 왜 마스크를 쓰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중국 내부에서도 지금 한국에 안에 있는 그 감염병이 굉장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 중국에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원래 오려던 사람들도 많이 안 오고 있다. 이러면서 제2의 사스인 것 같다. 이러면서 이미 예약 취소하지 못하고 한국을 오긴 왔지만 그래도 걱정되기 때문에 마스크라도 쓰고 쇼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왔지만 불안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내 내국인들도 불안감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인데요. 약국마다 마스크 지금 품귀 현상 나타나고 있고요. 라면 사재기 현상.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정부는 음주 단속을 중단하겠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품귀 현상은 이제 마스크 품귀고요. 손 세정제도 품귀고 이제 구강 청결제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제품은 거의 품귀 또 뭐 온라인별로 3배까지 매출이 많이 나왔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음주 단속할 때 같이 불어야 되니까 그것도 일시 중단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와 함께 저는 저 부분이 지금 표에 나오고 있는데 가공식품 매출이 또다시 이제 늘고 났습니다. 저게 사회가 굉장히 극도로 불안해졌을 때 이제 먹거리까지 챙기는 현상까지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정도까지 매출이 급신장하고 있는 걸로 보면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절정에 달하고 있다는 것을 또 추론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과학학술지죠. 사이언스지가 한국인이 메르스에 굉장히 취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또 연구 보고를 내놨습니다. 한번 지금 보시면요.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자 확산, 한국인이 기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계의 통념을 깨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인의 유전자 구조가 메르스에 취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메르스 자문을 맡고 있는 피터 벤 엠바레 박사의 발언입니다. 굉장히 좀 신뢰성이 갈 수도 있는 발언인데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보다 더 취약한 유전자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번졌다는 분석도.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게 메르스가 아니라 코리아 메르스, 이제 코르스다. 뭐 이런 얘기도 학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이례적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지금 3차 감염 같은 게 한국에서만 좀 이례적으로 많이 나온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에 메르스 왔을 때도 3차 감염은 이게 없으니까 질병보건당국에서도 굉장히 마음을 놓았던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이게 과연 메르스가 맞나 이런 얘기들 많이 아마 논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목해야 될 게 역대 어디에서도 10세 이하에서 메르스에 걸린 그런 사례가 없었거든요. 만에 하나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10세 이하의 메르스 확진 판정자가 나올 경우에는 이거를 과연 메르스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병원이 또 다른 질병으로 봐야 되는 건가 이것도 초미의 관심사가 됩니다.
네, 이런 보고서까지 나온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메르스 경계령, 주의국으로 지금 주변국들에 알려져 있습니다. 대만에서는 한국에 가지 말라라는 경계령까지 내렸다고 하고요. 중국과 홍콩에서는 우리나라, 즉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홍콩으로 입국한 사람들에 대해서 혐한 감정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직접 보도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Lie about their health conditions when entering Hong Kong must face criminal prosecution to help keep the city safe from deadly outbreaks like SARS in 2003, an expert in infectious disease says. 네, 결국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관광업계하고 유통업계죠.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한국으로 오려는 여행객들이 예약을 취소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그 상황에서 대만 정부가 한국 수도권의 경계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주의 수준의 이제 가지 말라는 여행 경보를 내리면서 여행 경보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네, 여행 경보까지 내리면서 이제 불안감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에서 중국이나 대만으로 가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이게 자칫 외교적인 문제로까지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건강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하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티즌이라는 게 중국하고 대만 이런 좀 아시아계 네티즌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박상환 하나투어 회장 어제 통신사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메르스 공포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북미 등 장거리 지역에도 걱정이 커질 것이다. 지금은 중국 외 일본, 대만, 동남아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 예약 취소가 더 확산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중화권이라고 하죠. 어제 방송에서 우리가 3,000명 취소했다고 그랬는데 오늘 새벽 가짓게 보니까 지금 7,000명으로 2배 가까이 일단은 취소가 늘었고 홍콩이 지금 혐한 말씀하셨는데 가장 우리 한국에 대해서 지금 비난 이런 혐한이 높은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한국 방한 예약 취소율이 30%를 지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상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리 정리돼야 이게 단기 해프닝으로 끝날 텐데 이게 자칫 1개월 이상 가게 된다면 한번 이게 꺾이게 되면 쉽게 관광이라는 게 살아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메르스라는 게 또 다른 이제 유통업과 여행업에 펼칠 수 있는 악영향이 또 걱정이 됩니다. 네, 경제 성장률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만약에 6월 중순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 결국 정부는 올 하반기에 특단의 조치를 내놔야 될 가능성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게 다음 주 목요일이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OECD도 이렇게 낮추고 그전에 이제 IMF도 성장률을 낮췄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 다음 주에 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금리 인하 정도의 어떤 발빠른 대책 하나가 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가계부채랑 연결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메르스와 메르스에 미치는 경제 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3, 2, 1, 발사. 땅을 흔드는 굉음과 함께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치솟습니다. 사거리 500km가 넘는 국산 탄도미사일 현무2B가 시험 발사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군은 그동안 한미 미사일 협정 탓에 사거리 300km가 넘는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이 협정이 개정되면서 사거리가 800km로 늘어나자 우리 군은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을 시작했고 2년 8개월 만에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 기지를 탐지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의 핵심 무기를 보유하게 된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시험 발사 현장을 참관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인 현직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 사격시험장을 찾은 건 30년 만입니다.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8년 자신이 개발을 지시했던 최초의 국산 미사일 백곰이 시험 발사되는 현장을 직접 찾은 바 있습니다. 시험에 성공한 최첨단 유도 무기도 앞으로 우리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국방을 더욱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안보 태세와 억제 역량을 갖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효주입니다.
네, 북한의 턱밑을 겨눈 기수. 이 자리에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선임연구위원도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그것도 국산 기술로 만든 유도탄 첫 시험 발사. 굉장히 관심이 높은데요. 그동안 어떻게 개발 과정이라든지 왜 이렇게 지금 개발에 들어가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이 탄도 미사일의 이름이 현무입니다. 현무라고 하면은 북방을 지키는 신이죠. 결국은 우리 북쪽의 위협에 대해서 이 탄도미사일로 대응하겠다. 왜냐하면 북이 거의 1000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갖고 탄도미사일로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도 그럼 그거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체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개발되는 것이 현무 시리즈입니다. 근데 이 현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무2라는 미사일인데요. 어제 발사한 미사일이. 이 미사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개발이 상당히 진척이 돼서 이제 거의 그 2000년대 한 중반 정도는 그러니까 완료가 거의 된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사실 그간에 이 공개를 거의 안 했습니다. 공개를 한 적이 거의 없는데 이제 2012년 정도에 이제 한번 공개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2013년 우리 그 국군의 날 행사 때 그 이제 최초로 발사 차량까지 전부 다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이거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기존에는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300km에 제한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평안 남도 정도까지만 공격을 가능하고 그 이후까지는 공격이 어려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도 그런 부분을 뻔히 알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백두산이나 안 그러면 북중 국경지대 쪽으로 미사일들을 뺐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500km가 됐다. 그러면 북한에 있는 500km 이상이 됐다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을 다 타격이 가능한 북한 겁니다. 전 지역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이 위협 뭐라고 그럴까 이런 전쟁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이런 미사일 갖고 있는 게 북한에 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혹시라도 쏘려고 그러고 잘못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언제라도 먼저 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억지력이 그만큼 늘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거리가 500km로 늘었고 지금 현무 2B라고 부르는 거 맞습니까? 2B 뭐 하여튼. 지금 정확도가 90m 이내일 정도로 굉장히 정확상 또한 증가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탄도 미사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손으로 공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을 그려가지고 거기에 정확히 떨어져야 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유도 기술을 활용하기는 하지만은 대개 이 탄도 미사일들이 날아가는 속도가 한 마하 한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걸 뭐 이렇게 세세하게 조작해서 맞출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맞출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이요, 아마 알려진 바로는 러시아 쪽 기술에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러시아의 가장 최근에 배치된 이스칸다르 미사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과 외양이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스칸다르 미사일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1세대 탄도 미사일과는 좀 틀립니다. 탄도 미사일이라고 우리가 포물선을 그려서 그냥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이스칸다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아가다가 각도를 갑자기 꺾어가지고 해서 확 빠른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이 미사일 방어 체계로 대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 만약 북한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미사일의 공격을 받을 경우는 방어할 수가 없다. 변화구 같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기술력이 없어서 못 만든 게 아니라 바로 한미 미사일 협정 때문에 못 만든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사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어떤 미사일 개발 과정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그 현무 1 미사일을 만들어 나갔을 때는 그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미사일 통제 체제 안에 들어가면서 대신에 사거리가 좀 제한이 됐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2012년 이제 이명박 정부 마지막 때 미국이 결국 이 북한의 위협이 너무 크기 때문에 800km까지 그다음에 탄두 무게는 500kg짜리 미사일까지는 알아서 개발을 해라. 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지금의 미사일이 나올 수 있는 성능적인 기반은 이미 2000년대 다 준비는 다 끝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과 북한, 남한과 북한 비대칭 전력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미사일 부분, 그 중에서도 탄도 미사일은 우리가 굉장히 뒤처진다. 왜냐면 북한은 이제 핵을 실어가지고 미사일 날리는 걸 연구를 너무 많이 해서 그건 월등하게 비대칭적이다. 북한이 앞서간다.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미사일 쪽에서 많이 뒤처지나요? 그러니까 미사일 기술에서 뒤처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미 어떤 이 미사일 협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마음대로 개발을 못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기술력 자체는 대한민국이 훨씬 더 앞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미사일 하나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한 거의 몇 년 전에, 이미 거의 한 10여 년 전에 이런 핵심 기술들을 다 파악을 하고 준비가 다 끝났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사실 스커드, 무수단, 대포동 저 미사일 기술들이
사실은 거의 60년대, 70년대 기술들을 거의 카피를 해서 그래서 역설계를 해가지고 해서 나가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미사일들, 특히 이제 현무2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러시아가 가장 최신예로 갖고 있는 미사일들을 어떻게 보면 어떤 기술을 뭐 받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베꼈든지 해서 이제 나간 것이고, 현무3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저 사거리 뭐 500km가 나오지만은 저거 지금 순항미사일입니다. 1500km 넘어갑니다. 근데 현무3가 이제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이 엄청나게 불편했습니다. 야, 대한민국이 무슨 1500km짜리 미사일을 왜 가지고 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럴 정도였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그 기본적인 기술력은 매우 뛰어나다. 특히 현무3 같은 순항미사일의 경우에는요, 공격을 할 때 내가 몇 번째 창문 어디로 공격을 해야 된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이제 발사 실험에 참관한 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친인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미사일 개발사도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네, 일단은 이제 사실 그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무기를 만들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70년대 ADD 생기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한 게 소총 부품 만드는 거였는데, 근데 불과 5년, 6년여 만에 스스로 대한민국 국산 미사일을 개발합니다. 백곰이라는 미사일이었고요. 백곰 프로젝트였고. 근데 사실 이제 이건 완전히 없는 것을 바닥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미제에서 나이키 허큘루스라고 그래서 대공, 그러니까 지대공, 비행기를 맞추라고 준 미사일을 갖다가 개조를 해서 지대지, 그러니까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진행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성공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시해되시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뿌리 내리지 못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현무1으로 이어졌고, 그다음에 지금 현무2에서는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미사일이 태어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30년 만이죠. 지금 방문을 한 게. 예, 그렇습니다. 네네, 방문을 한 거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최대 무기 수출국 미국, 러시아, 중국인데 우리 미사일 해외 수출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미사일의 수출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대량 살상 무기로 결국 이런 어떤 이 통제되는 어떤 체제이고 기술이기 때문에 탄도 미사일을 함부로 수출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라고 보고요. 로켓은 수출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그래서 이제 사실 중국이 많이 하는 꼼수가 이렇게 로켓을 개발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미사일을 개발해 놓고 나서 마치 로켓인 듯 이렇게 파는 그런 일들은 좀 종종 있는데. 유도가 쓸리느냐 안 쓸리냐의 차이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로켓과 미사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유도가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이인데, 사실 그거 이외에도 차이점들이 꽤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탄도미사일을 수출한다고 하는 것은 이 어떤 이 국제 체제에 좀 위반되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참관으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건데, 김정은은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몸이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 언론에서 김정은의 불어난 몸을 집중 조명을 했는데 너무 건강이 악화돼서 나중에 사진 한 장을 아마 좀 준비를 한 것 같은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내놓고 있어요. 북한이 바로 지난 1일에 공개한 김정은의 사진입니다. 농장을 시찰하는 사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조금 뒤에 나올 것 같다고 하네요. 양복을 입었는데 상의 단추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지금은 예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조금 그렇게 많이 뚱뚱하다 이 느낌은 좀 서서히 조금 덜 받고 있죠. 몸이 좀 많이 불었네요. 네. 이제 작년에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김정은이 사라진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수술로 우리가 알려졌는데 그 이후에 더욱더 지금 살이 더 많이 붙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저것이 김정은 개인에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앞으로 계속 더 살이 찌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가 김정은이 탈과의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설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김정은이 이렇게 건강이 계속 고도비만으로 악화가 된다면 이복형인 김정남에게도 정권이 이양되는 쿠데타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일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기까지 했어요. 그렇죠. 근데 쿠데타 가능성은 사실은 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지금 이제 이미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런 체제들이
그 뿌리 내리고 있다. 결국 이제 북한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그 이 김씨 가문, 김정은을 중심한 김씨 가문,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그 빨치산 후예 세대들, 그 다음에 군, 이런 세 가지 축이 있는데 이미 이런 축이 어느 정도 좀 완성이 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이 보이고, 사실 뭐 이렇게 살이 쪄서 뭐 건강에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은 김일성의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불어난 몸짓 갖고 굉장히 오래 버텼고요. 그래서 이게 살이 쪘다는 것만 갖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생활 속 경제 이야기,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시간입니다. 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신용카드에 의존하다 보면 무절제한 소비를 유발하기가 쉽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점검해야 할 신용카드 지출 내역 알려드립니다. 네, 유용하고 재밌는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오늘은 돈이 술술 새어나가는 신용카드 지출 구멍 막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구멍, 옷값을 줄이는 법입니다. 면접이나 모임 등을 이유로 1년에 몇 번 입지도 않을 것 같은 값비싼 옷을 사야 한다면 의상 대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2만 원에서 5만 원만 내면 멋진 옷들을 하루 종일 빌릴 수 있다고 하네요. 돈이 줄줄 새는 두 번째 구멍은 바로 편의점입니다. 결제 금액은 크지 않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다 보면 한 달 후에는 꽤 큰 돈이 땡땡 편의점 결제라는 명목으로 빠져나가는데요. 편의점에서는 신용카드 대신 선불형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게 경제적입니다. 선불형 교통카드의 경우 편의점과 연계된 포인트 적립이나 할인 제도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대유카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꽤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세 번째 구멍은 바로 택시비입니다. 늦잠 자서 피곤해서 한 번, 두 번 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카드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이런 경험이 많다면 아예 택시 요금을 지원해주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 택시비를 최고 15% 할인해준다고 하니까요. 지금 알려드린 내용 잘 기억해 두셨다가 새는 구멍 없이 똑똑하게 신용카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숨어있는 경제 이것만,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초과 청와대.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원 공간과 미디어 연구소장, 곽수종 경제학 박사, 그리고 김태현, 이두아 두 변호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메르스 확산에 대한 공포,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메르스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시죠. 네, 바로 지난 1일 지금 여는 것은 오히려 이 국민적인 이것을 수습하는데 현재로선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당에다 얘기한 건 당의 TF를 구성해서 좋은 그 의견이나 대책을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서 좋은 대책이나 이런 거가 나와서 알려주면은 우리가 대책을 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뜻의 홍보를 했습니다. 네, 지난 5월 20일 우리나라 처음으로 중동호흡기 증후군 환자가 발견된 이후 지금까지 15명의 환자가 확인됐다. 네, 바로 지난 1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얘기인데 문제는 바로 이 시점이 환자 수가 15명이 아니라 18명이었던 시점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이게 감염되는 환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주 심각하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국민들 사이에 퍼지는 공포감 아닙니까? 공포감이 전염병처럼 일종의 포비아라고 그러는데 그럼 공포감을 느끼지 말아라고 해서 또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사람을 엄단하겠다 해서 공포감이 확산 안 되는 게 아니죠. 정부가 상황을 확실히 장악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공포감은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공포감을 확산시키는 중심에는 청와대와 정부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런데 유언비어 유포자를 발본색에서 엄벌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이른바 뒷북 대응이라고 지탄받는 첫 번째의 회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숫자조차도 틀린다면 공포감이 확산될 수 있는 토양을 청와대가 직접 제공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병원명을 공개하지 말자면 오히려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다수가 병원명을 공개하라고 나오는데 예, 80%가 넘었더라고요. 자, 병원명을 공개했을 때 정부 얘기는 뭔가 하면 그 병원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가 SNS 시대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도 변호사님이나 김태현 변호사님이나 곽수정 박사님 계시지만 우리가 카톡이나 SNS 통해서 병원명 거의 다 받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이 아닌 병원은 더 타격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를 하든 안 하든 이미 국민들 사이에 광범위 유포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걸 관료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병원명을 공개하면 병원이 타격을 받는다는 이런 기준, 그 다음에 300만 명이 넘어가야 어떤 매뉴얼대로 한다면 어떤 비상 대응을 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국민의 정서와 공포감과 전혀 동떨어진, 그야말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본질적인 문제 공포감은 확산될 수밖에 없다. 그 토양은 정부가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이 상황에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렇게 봅니다, 저는. 조금 지금 정부의 관리체계 상태가 좀 무너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저 이제 환자 수 문제도 사실 대통령이 환자 수 셀 수는 없잖아요. 보고를 받아서 그걸 발표하신 건데 저게 아마 10시 정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미 9시에 보건복지부에서 18명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 맨 처음에 초고, 원고, 대통령께 올라간 초고원에 15명이 돼 있었겠죠.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9시에 18명 바꿔내면 그걸 수정했어야 되는데 예. 그 보고책이나 그런 거 좀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기엔 사실 청와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죠.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지금 책임지고 나서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관계부처 장관 회의 나온 게 엊그제 아닙니까? 뭐 네. 총리, 뭐 대행이 최경영 부총리 주재를 했다는데. 그럼 보건복지부를 총괄하고 있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중 어디 가 계신지, 뭐 인천 연수에 가 계신지, 뭐 세종에 가 계신지, 서울에 가 계신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전에 우리 2003년 때 사스 때 얘기하죠. 사스 때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 고건총리가 사실은 사스 환자가 우리나라 발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우리 한다 오면 위험해라고 해서 미리 예방적인 어떤 TF 효과라고 해서 정책을 해서 잘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환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려서 과연 이게 언제까지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 섞인 상황이고, 뭐 대통령께서 어저께 수석비서관에서 말씀 많이 하셨죠. 대책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대통령께서 뭐 대국민 당번 한번 하시든지 질병관리본부 찾아가시든지 보호장비 다 가지고 병원을 찾아가시든지 뭔가 좀 액션으로 보여주셔야 국민들이 이거 대통령 믿고 있으면 우리 이제 메르스 잠재울 수 있겠구나 라고 안심을 하지, 그냥 말씀만 하셔서는 국민들이 지금 불안감을 떨칠 수는 없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1975년도 일본의 그 문해춘추에 네네. 국가의 자살이라고 하는 그 일본의 지성인들이 공동으로 집필한 책을 내용을 보면 네. 만약에 지금 대통령께서 방역복을 입으시고 현장에 가신다 하고 또 일단의 수습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많은 장관분들이 노란색을 입고 지금 회의를 하고 계시는데 저런 식의 모습을 비친다고 했을 때 그 국가의 자살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빵과 서커스라는 이야기인데 많은 국민들이 저 장면을 보고 저게 서커스로 보지 않을까. 다시 말하면 포퓰리즘적인 행동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국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더 이상 어떻게 진전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제가 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다 보니까 예. 모 뉴스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낙타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가 메르스에 걸리죠? 라는 멘트를 대통령께서 하셨다는, 그걸 갖다가 만화 만평에 나왔다는 이야기 할 정도로 민심이 지금 이렇게까지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한 책임은 각부 장관, 보고 체계에 있는 각부 장관과 그리고 대통령 당신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문제인 게 우리가 보건행정 전문가들이 이 지휘 라인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 전문가죠. 그렇죠. KDI에 있었던 연금 전문가고 보건복지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보건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사정 때문에 복지에다 방점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구성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건행정 전문가들이 그 보건복지부 내나 아니면 청와대 내에 있어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좀 적절한 조언을 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좀 전에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대통령이 그 숫자를 정말 참모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데 그건 참모들의 잘못이죠. 미국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메르스가 언젠간 미국에 상륙할 줄 알았다. 그렇게 대응을 하면서 그거 국민에게 보내는 첫 메시지로. 그래서 정말 예상했다. 빠른 그 대처와 그다음 빠른 그 초동 진압이 있었는데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2003년과는 달리 좀 인권 문제와 방역 체계에 있어서 강제성 이 부분을 계속 국가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균형을 맞추지만 방역 체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강제성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이런 제도를 시행하겠다 이런 걸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 전에 죄송합니다. 뭐냐면 지금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어디 가 계신지 아십니까 혹시? 프랑스에 가 계십니다.
지금 어제 우리가 동아채널 A에서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국가 경제, 메르스에서 파생될 수 있는 경제 문제를 고민할 우리 부총리가 지금 프랑스 회의 참석자 가 계시고요. 네. 대통령께서도 한 10여일 있으면 또 미국으로 가십니다. 이런 국가적인 비상사태에서 과연 책임져야 될 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어느 신문은 계엄이라는 표현을 쓰는 신문도 있고 비상사태라는 표현을 쓰는 신문도 있습니다. 트랙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염병, 감염자 수가 늘어나는 측면이 트랙이 하나 있고 국민의 공포감이 늘어나는 트랙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포감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단은 정부가 공포감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상황이 장악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보다 공포감이 커지는 게 더 그렇죠. 지금 SNS상에 우리가 보통 밴드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SNS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공론화되어 있는 것은 이 메르스 문제입니다, 사실은. 그다음에 가정 괴담들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과 병원끼리 갈등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학교 휴교 문제를 갖고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총체적 난맥이죠. 한 신문은 어떻게 썼냐면 세월호 초기 약간 기우뚱했을 때의 장면을 보는 것 같아.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정부가 신속히 장악해야 되는데 의료 전문가들은 감염 부분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을 하고 차단하는데 목적을 줘야 될 것이고 당정청 회동을 안 하겠다 했는데 당정청 지도부들은 뭔가 하면 국민의 공포감을 누그러뜨리는데 총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랙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는 낙제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굉장히 국민들의 공포감이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게 당과 정부, 청와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여당에서는 당정청 협의를 하자 했더니 청와대에서는 정면 거부를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보여드렸다시피 현정택 청와대 정책수석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그런 겁니다. 기자의 질문에 대답한 형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국회법 개정 문제, 위헌 소지, 당정청 갈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조간신문이 국가재난사태 계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국가위기 사태에서 국회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의 문제의 갈등은 뒤로 밀어넣으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공포감이 문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 좋은 의견 있으면 가지고 오세요.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고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께서 국회법 개정에서 굉장히 진노하고 계신다면 그것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 얘기를 입 밖에도 못 꺼내는 분위기가 청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가 굉장히 제가 우려스럽다는 것이거든요. 총괄 정책을 조정한 현정택 수석이 대통령께 지금은 공포감도 문제이기 때문에 당까지 동원해서 총력 대응으로 가야 됩니다라는 진언을 당 얘기에 디귿자만 나오더라도 혹시 대통령으로부터 레이즈 맞지 않겠냐 해서 진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라면 청와대가 무능한 것이죠. 네, 청와대는 국회법 개정 문제를 들어서 당정청 협의 거부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 유승민 원내대표, 이재의 의원 한마디씩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렇지 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정쟁을 유발하는 발언을 계속 쏟아내고 당정 간에 내분이나 일으키고 이 정부가 생각이 있어요? 국회법 못 받아들이겠다고. 환자가 죽어나가고 환자가 늘어나는 어른스럽지 못한 이야기다. 이 정부가 정신이 있는가?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강도 높은 게 정상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국회법 개정 문제, 국회법이 위헌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시간이 좀 있는 문제고 당장 나라가 결단이 나거나 국민들이 그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위헌이면 어떻고 아니면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고 국민들이 아이들이 200개, 300개 학교가 휴교를 하고 있는 마당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당이 너가 전문가냐면 청와대 사람들은 전문가입니까? 최소한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정부에 전달을 하고 어떤 국민의 시선에 맞춰줄 수 있는 게 국회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시라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당의 역할이 있고 정부의 역할이 있고 청와대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위기 상황에서는 일단 단결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국회법 문제하고 시행령 문제는 차후에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어제 정의화 의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국회법 개정 문제는 대통령이 방미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게 펜딩되도록 하겠다라는 것도 지혜로운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급을 다투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당도 지금 세월호법 시행령 갖고 얘기할 장면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이고 유승민 의원도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이 적확하다고 표현되는 것이 지혜로운 어른들이
당장 다퉈야 될 거 좀 밀어놓고 지금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부부싸움을 하다가도 어려움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슈로 가는 것이지 하나의 싸움이 있다 해서 집안에 큰 우환이 발생했는데 그 싸움을 가지고 보지도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네. 어른스럽지 못하고 그게 근데 뭡니까?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른스럽지 못하다고 한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요.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로서는 저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게 원내 협상, 저희도 원내 부대표를 하면서 원내 협상을 해보면 네네. 최선을 선택하기는 어렵고 어쩔 수 없이 사학을 선택할 때도 있는데 청와대랑 협상 관련해 있어서 소통을 하다 보면 청와대는 항상 불만이 있습니다. 청와대와 원내 지도부는 그 여당의 입장에 있어서 국민에게 보이는 모습은 화합하고 협력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이 있지만 야당과 대야 협상을 한 성과에 대해서 청와대가 만족한 적은 거의 없을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표현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신뢰를 주게 표현을 하느냐. 또 이 문제인 국회법 이거는 뭐 또 행정입법권의 통제와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논의로 하더라도요.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할 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전에도 뭐 청와대 얼라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 청와대와 감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도부의 의견을 모아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떠날 수 없으니까 여의도에 와서 내지는 서울에 와서 당정청 회의를 못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말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다른 표현을 썼어야 하는 것 같고요. 정부에서 청와대에서는 왜 보건복지부 장관이 떠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다른 방식으로도 당정청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는 마련해야 되죠. 그래야 대책을 마련할 수 있고 국민들한테 뭐 이 걱정까지 끼쳐드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 여당과 청와대가 일정 부분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자막에도 나오지만 메르스 확산 속에 당청 갈등은 계속 요지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병기 비서실장도 또 한마디를 했었죠. 이병기 비서실장하고 또 유승민 원내대표 간에 또 이런 갈등 문제도 그러니까 저 문제는 사실이 먼저 이병기 실장이 분명히 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안 되더라도 국회법 개정은 못 받겠다는 것이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얘기가 좀 다른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제껴두자는 거죠 지금. 예. 이런 얘기를 지금 우리 토론에서도 하긴 한간 얘기 아닙니까? 누가 올리 그러니 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위기라면 강력하게 상황을 장악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집권 여당이면. 네. 그러면 역량을 총 모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얘기는 좀 제껴두고. 제껴둬야 되는 것이죠. 예. 국회법 위원인지 아닌지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뭐 저는 평소에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이 모든 건 전문가에게 맡기자는 분인데 제 시각에서 왜 이게 국회법 개정을 가지고 청와대가 저렇게 민감하게 나오시냐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 중심된 내용이 세월호법 개정 아닙니까? 그러면 세월호법 안에 조사 1과장을 검찰에서 일반인으로 바꾸자고 하는 이런 내용들, 즉 현 정부가 세월호를 대처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후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면 제가 볼 때는 국회법 개정의 그 문제를 자꾸 우리가 어떤 위헌 소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월호법에 본질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는 민감할 수밖에 없고 다른 쪽에서는 야당이나 이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문제를 갖다가 언급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사실 저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벌이느라고 정말 우리 프로그램 제목인 골든타임을 놓친 거 아니냐. 메르스 초기 대응에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야당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한 워크숍 1박 2일 마쳤는데요. 정청래 최고위원이 등장했고 또 수승용 최고위원과 일종의 화해를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제 계파 갈등 어느 정도 봉합이 되는 겁니까? 1박 2일 워크숍 가서 계파 갈등이 해소될 거면 저희들이 화면을 봤지 않습니까? 매실을 따면서 친노 이러면서 배를 솎아내면서 솎아내면서 그러니까 주승용 최고위원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지난번 갈등 생기자마자 본인이 이웃으로 와서 제가 그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였고 또 윤리심판원 과정에서도 선처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뭐 1년 당직정지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을 했고 그런 것이 저는 뭐 죄는 밉지만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런 차원에서 또 서로 같은 안행이고 상임이도 그러기 때문에 또 풀 건 풀고 본인도 자숙을 많이 하고 있고 반성을 하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해서 우리 당이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보수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앙금이 많이 풀린 듯한 그런 멘트죠. 근데 저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 눈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여수 내려갔을 때 정청래 쫓아갔었고, 주승용 총리가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개인 정청래 사과는 받겠으나 나는 최고위원회에 복귀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막말한 것 자체는 내가 정청래는 개인 사과 받겠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친노 비노의 갈등이 해결되느냐, 친노 패권주의 문제 해결되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본질은 그겁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이나 정청래 최고위원이 형님 죄송했어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죄는 미워야 돼.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사진 찍고 술 한잔하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정말 갈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냐는 건데, 그거를 새정치연합에서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마지막 제가 기사 보니까 마지막에 한 번 악수 더 하십시오. 이랬더니 주변 의원들 또 그렇게까지 할 거 있어. 이랬다는 거거든요. 주승용 최고위나 정청래 악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문제가 풀려나는 건데, 글쎄 어제 이제 원내대변인 발표한 건 얘기로 보면 문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겠으나 근본 대책이 나온 것은 아니다. 그리고 사실 근본 대책 나올 것도 없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답은 한상진 교수의 대선평가 보고서에 답은 있습니다. 그걸 문재인 대표가 행동으로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 그게 관건인 건데, 글쎄 그거 행동을 안 옮기고 워크숍에서 배했다고 1박 2일 아니라 10박 11일 해도 제가 봤을 때는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근데 재미난 게 지금까지는 보기 좋은 모습인데 박지원 의원이 잠깐 화장실 다녀오면서 한 말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미친 X들 뭐 하자는 거냐, 의원들 한 방에 몰아넣고 100분 토론 연습시키냐, 이게 이제 뭔가 통합이 취지였는데 말이죠. 현장에 있는 기자가 직접 들은 내용인데 너무나 적절했다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왜 이제 이 공론을 만들어내는 방식인데, 이제 서너 명 짝을 이뤄서 골방에 넣어가지고 이제 답이 나올 때까지 해결하는데, 지금 야당 혁신 개판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서너 명씩 골방 넣어 해결하세요 한다고. 거기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한다 해서 저게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워크숍을 국회의원 할 때 많이 가보면요, 1박 2일에 해결되는 건 절대 있을 수 없고요. 그냥 원내대변인 아마 이현주 원내대변인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문제의식을 같이 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은데, 다시 서로의 생각을 확인하는 자리지 저게 생각이 정리될 수 있는 자리는 전혀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보건 분야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학술대회인 국제산업보건대회가 내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세계 120여 개 나라 3,400여 명은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진행한 연구 성과와 정책, 경험 등을 교류합니다. 네, 국내 한 온라인 쇼핑몰이 일본의 세계적 IT 그룹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이 넘는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벤처 회사가 투자받은 액수 가운데 세계 세 번째 규모입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소셜 커머스 업체로는 이례적으로 한류 스타들을 기용한 TV 광고를 만들었던 쿠팡. 쿠팡이 한국계 일본 기업인 손정의 회장의 소프트뱅크 본사로부터 1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단일 벤처 사업이 투자받은 액수로는 미국 우버와 중국 샤오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쿠팡이 유치한 투자액은 1조 5,500억 원으로 국내 벤처기업 전체가 받은 투자액의 2배에 이릅니다. 쿠팡은 소프트뱅크의 투자를 이끌어낸 이유로 전국 단위의 직접 배송 시스템을 꼽습니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택배 회사를 거치지 않고 결제 다음 날 직접 가져다주는 배송 시스템이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쿠팡은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3만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글로벌 IT 인재를 추가로 뽑고 쿠팡면이 대폭 확충, 물류센터 신축 등에 투자하게 되면 쿠팡은 직간접적으로 3만여 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게 될 것입니다. 벤처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소프트뱅크는 현재 중국 제1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에 15년 전에 약 200억 원을 투자한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손 회장은 앞으로 쿠팡이 전자상거래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이상현입니다. 네, 지금까지 아침경제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